그렇죠.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그냥 다시 총선을 새로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너 좀 미쳤어 막 이랬는데 나중에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 주에도 이 유민호 소장은 아니다. 다카이치는 압승한다. 이런 그 원고를 보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고가 뜬금없이 안 보이는 게 이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그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왔고 여러 가지 뭐 정말 스캔들도 많고 추문도 많았고 또 기존의 일본의 언론하고도 척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너무 극우야. 다카이치 사나이는 너무 정책이 우파 포퓰리즘이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지만 그걸 다 딛고 올라온 과정을 그 앞에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총선 간단치 않겠다, 큰 바람 불겠다 하는 예상을 정말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할 수 있었던 일본 기자들한테 네. 그때는 뭐 다카이치 사나이가 주목받는 그런 핵심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네. 언뜻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거든요. 네. 다카이치 비속어 한번 쓴다면 또라이야 이런 그죠, 투로 그죠. 반응이 오곤 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도 네.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빗나갈 때가 참 많아요. 예, 특히나 이제 그 일본의 가장 큰 신문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아사히 신문의 경우에는 약간 중도를 표방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리버럴리즘도 음. 그러니까 이 아사히 신문에서는 굉장히 다카이치를 비판적으로 보고 늘 이제 뭐 우파 포퓰리스트 그다음에 극우적인 또 외교 문제에서 너무 강성이다 이런 비판들을 끊임없이 그렇죠. 해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마치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하고 척진 상태로 맞아요, 계속 맞아요. 지금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네. 뉴욕 타임스 제 생생하게 기억해요. 힐러리 당선 가능성을 85%로 맞아요. 예. 그 딱 적시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김 선배 지금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말씀하시기 전에 박 선배 말씀만 듣고도 와 트럼프가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수상을 진짜 좋아하겠구나. 정말 맞아요. 왜냐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신 그렇지. 같은 그러니까 남과 여로 성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으로 그 내딛고 있는 땅만 다를 뿐이지 네. 거의 자기의 닮은 네. 꼴처럼 보여지니까 거기다 그렇죠. 또 선거도 이기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 정말 예뻐 보이겠다. 정말 내적 친밀감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진짜 친밀감 느끼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박 국장이 꺼낸 이 화두는 뭐냐면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레거시 미디어라는 게 뭐냐 전통 있고 유력한 중앙 언론 예, 그렇죠. 요약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언론들이 지금은 이제 정말 땅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면서 반성해야 될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맞아요.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만 딱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민심을 헛다리 짚는 현상 네. 이것이 여러 나라에서 목격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트럼프의 돌풍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던 거고 네. 일본의 주류 신문들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돌풍을 사실상 예감하지 못했던 거고 그럼 레가시 미디어들이 이제는 그 촉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기자가 모르면 이변이냐?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기자들이 평소에 민심을 못 읽고 있다가 그 민심이 어떤 결과로 반영되고 나면 이변. 맞아요. 이라고 막. 그렇지. 예, 그렇게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예. 그거는 정말 구차한 핑계거리고 이제는 진짜로 저는 근데 기자들이 캐치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민심이라는 게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태는 아닐까. 예, 그런 느낌도 굉장히 들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굉장히 동물처럼 그리고 또 이게 그 변검을 하듯이 굉장히 입장을 자주 바꾼다 하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같은 맥락에서 네. 민심이 예전에는 일종의 구심력이 좀 작동을 해서 예. 뭔가라도 그 중간 언저리 큰데 이렇게 민심들이 좀 덩어리로 모여 있었던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뭐 레거시 미디어나 주류 언론이나 소위 평론가 전문가들이 그 덩어리를 예측하거나 분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지금은 민심이 상당히 구심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쪽 저쪽에 이렇게 군데군데 민심들이 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다 읽어내기가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졌다. 맞습니다. 언론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다카이치가 이렇게 압승을 거둔 거를 두고 이 일본 정말 전문가인 유미노 소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은 내각제 체제의 총리지만 다카이는 이제는 실체는 대통령으로 봐야 된다. 야, 그게 옛날 낙하손의 네. 그 총리 시절에 낙하손의 네. 수상 시절에 사실상 대통령 같은 수상이라 그랬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그런 예. 얘기를 듣는 수상이 예. 나오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자민당하고 그다음에 일본 유신회하고 합하면 이게 76%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명을 질렀던 그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22대 대한민국 총선 그래서 민주당하고 진보계열 다 모으면 그때 몇 퍼센트였느냐? 63%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총선이 뭐 22대 2024년 봄에 얼마나 전 국민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일본이 거둔 거는 무려 13%포인트가 더 많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300석으로 환산하면 자민당이 지금 한 20석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당 연합 합치면 그게 한 200한 40석 가는 네. 그렇죠. 그 느낌으로 느껴보시면 와 만약에 대한민국 지금 국회가 네. 민주당이 한 210석 그리고 범여권 다 합치면 240석이다. 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일본에선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 그냥 뭐 4년마다 있는 총선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 갑자기 총리가 지금 의회를 해산을 하고 제가 제 신임 겸 뭐 전체적으로 다 묻겠습니다라고 해서 갑자기 없던 선거를 치른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 체제가 흔들리는 거고 이런 선택은 굉장히 이 선택을 던지는 사람한테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당연하죠. 네. 다카이치는 그러니까 자기 직을 걸은 거예요. 아니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렇죠. 중년을 해산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대역전 여기 또 대역전 이름인데 내가 욕을 먹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민심은 다카이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렇죠. 거기에 다카이치가 올라탄 거죠. 네. 근데 다카이치의 이를테면 다카이치라는 사람, 이 사람을 딱 상징하는 하나의 구호를 이 사람이 맨날 잘 내걸거든요. 예.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일하고 일한다예요. 아 맞다. 그래서 그 예. 저 총리 된 다음에 그 직원들이 정말 아주 네. 이 뼈가 녹을 정도로 정말 맞아요. 과로에 시달린다 그런 말이 있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1961년생이거든요. 고베 출신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 출신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고베 뭐 큰 도시지만 그래도 뭐 거기에 이제 평범한 아버지 회사원 어머니 경찰이었는데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좀 잘 놀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뭐 공부를 그렇게 크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도쿄 같은데 뭐 큰 도시로 갈 수 있지만 굳이 집안 형편도 뭐 어려운데 그렇게 큰 도시 갈 거 있냐? 야 그냥 고베에서 대학 가 이래갖고 고베에서 대학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는 야 너는 그냥 여자니까 교사 같은 걸 하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야 여자가 무슨 서울 가냐. 그래서 그 당시 지방에 있는 네. 국립대 이런 데의 사범대가 굉장히 커트라인이 좀 맞아요. 높고 그런 경우가 그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자 교사가 여성 교사가 최고의 신부감으로 맞아요. 요즘도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일단 아버지가 돈은 안 된다고 하니까 대학은 갔지만 글로 갔지만 이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한 후에 마쓰시다 정경숙에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마쓰시다 마쓰시다 정경숙은 뭐냐면 결국은 일본에서 정치인을 키워낸다. 일본의 정말 핵심 정신을 가진 핵심 정치인을 키워낸다. 핵심 리더를 키워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계 원래는 이제 재계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런 개인이 출연한 예. 이제 이 재단인데 여기를 들어갔는데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또 만족하지도 않아요. 84년에 입학을 한 다음에 87년에는 이 마쓰시다 정경숙에서 미 연방 의회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파견하고 연수 시스템으로 파견내는데 예. 여길 또 가는 겁니다. 가갖고서도 또 거기서 영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카이치 사나이의 영어는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이랑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라는 거예요. 발음은 굉장히 우습지만 예. 외국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지도자로서는 일본 정치인 중에 그럼요. 영어로 그 미국 사람이나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사람이 일본에서 93년에 중요한 선거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일본은 완전히 금수저 정치가 많아서 그렇죠. 쫙 아버지한테 지역구 물려받은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정말 1000명과 악수 매일 1000명과 악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풀뿌리부터 이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는 저 여자는 정말 독한 여자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새벽 3시에 회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일하자가 그거고 하루에 1000명이랑 악수하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손이 나중에 여기 부상까지 입었대요. 악수를 너무 많이. 아니 이번 예. 그 저 의회 해산하고 했던 선거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픈데도 여기다가 네. 어제도 우리가 기사에서 테이프. 봤지만 네, 이거 붙이고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나 뭐 야구 선수들이 테이핑하고 부상 투혼 발휘하는 것처럼 일종의 부상 투혼을 발휘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 대통령 같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가 전망이 나오는데 1번 개헌 시도할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돈을 푸는데 어디다 푸냐? 국민 지원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일본이 하루 25시간 근무 체제로 돌아갈 것이다. 하루 25시간 근무 체제 무섭죠. 그래갖고 지금 일본의 그 메이저 언론에서는 굉장히 사나이 비판이 많더라고요. 예. 네, 과로를 부추긴다. 국민들의 그 노동권을 완전히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비판은 비판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표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제 그 직후에 나왔던 기사 보면 20대는 92%가 네. 다카이치를 지지했고 30대도 80%가 지지. 그렇습니다. 어제 김 선배랑 그 얘기 나눴죠. 92%면 사실상 그냥 10명 다 지지하는 셈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냥 백발백중인 거다. 이 지지가. 네. 와, 그런 지지를 이렇게 일을 많이 하라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도자인데도 그런 지지가 나왔다는 건 정말 그동안 기존의 정치인이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밸류를 정말 젊은 대중한테 확실하게 던진 거로 봐야죠. 맞아요. 그 어떤 언론은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일본 역사상 최강의 총리가 탄생했다라는 네. 전제를 예. 딱 깔아놓고 그런 다카이치 사나이를 일본 최강 총리로 만든 건 그리고 또 일강 총리로 만든 건 시진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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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도 왜 누가 누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추미애가 윤석열을 만들었다 이런 네.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만 유사시 자유대의 집단 자유권을 발동하겠다. 이 발언을 했다가 그 일본과 중국 관계가 사상 최악의 사태로 자꾸만 이렇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히토류를 금지시킨다, 일본에 갔던 중국 관광객들 전부 다 금지시킨다, 뭐 갖가지 정책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었을 때 일본 내부의 압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한다든지 네.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다카이치 사나이가 꿋꿋이 견뎌낸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예.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선을 졌다면 예. 다 또 대만 발언 때문에 진 거야. 맞아요. 그랬죠. 그렇게 그랬겠죠. 다 분석했을 거예요. 네. 보나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기니까 이제 뭐라고 분석하고 있느냐. 그 발언을 철회하지 않아서 이겼다. 네. 그러니까 대개 분석이라는 게 후일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것을 꿋꿋이 견뎌낸 것이 일본 젊은 층의 자존심을 이만큼 고양시켰다. 이런 거죠. 그때 만약 다카이치가 시진핑 아래 무릎을 꿇고 천안문에 가서 또 이제 손 뭐 이렇게 팔 잡고 거기서 웃음 짓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이번에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그래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도 있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또 트럼프가 거의 뭐 선거 개입에 해당할 만큼 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승리하길 바란다 막 이런 어디 그 거의 남의 나라 선거에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죠.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돈을 정확히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에 들어갔어. 일본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게다가 내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거 중국 문제잖아. 거기에 대해서도 다카이치가 일본 내에서 그 발언을 했다가 심지어 중국에게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처리하지 않았어. 다카이치는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진 거야. 거기에 나하고 완전히 닮은 꼴이야. 뭘로 봐도 그렇지.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카이치가 안 이쁠 수가 없을 것 저는 같아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네. 이제 트럼프하고 다카이치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예, 있어요. 예. 그때 다카이치가 트럼프의 왼쪽 팔을 이렇게 딱 잡아서 맞아요. 예, 예. 같이 내려오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그 트럼프가 고령자이니까 계단 이동할 때는 이렇게 옆에서 누구든지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 국가 정상 간에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 사실은. 맞아요. 정상 간에 그런 사진 저도 본 절대 기억이 상대편 없어요. 악수하는 거 빼놓고는 상대편 몸에 손 안 대는 것이 원칙 중에 하나인데 예. 근데 자연스럽게 네. 그걸 마치
그 늙으신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처럼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 간단치 않은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다카이치가 정말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을 때가 트럼프와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예, 예. 트럼프가 소개를 했잖아요. 네. 일본 다카이 네. 총리라고 네. 했더니 올라가서 막 강종 막 맞아, 뛰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쇼크를 먹은 게 네. 세계의 어떤 뭐 낸시 펠로시니 무슨 뭐 힐러리 클린턴이니 뭐 그다음에 뭐 대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도 뭐 박근혜 대통령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 역대 여성 지도자를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환하게 웃거나 손을 흔들 수 있지만 강종 뛰는 사람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그게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장면이 예. 그래 트럼프 네가 슈퍼볼에서 쿼터백해. 네. 내가 치어리더 해줄게. 아. 네가 호랑이 불면 내가 언제든지 해줄게. 아, 그런데 맞아요. 일본을 위한 국익은 내가 챙길 테야. 네. 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네. 진짜 무서운 그래서 거예요. 제가 예, 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극우라고 그러고 일본 그 언론들도 그렇게 비난하는데 예상을 깨고 이변을 일으킨 저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서 그 유민호 소장을 접촉해서 이제 원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예. 받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이 내공이 장난이 아닌데 유민호 소장은 이 사람의 이 정신을 딱 마쓰시다 정경숙의 창립자 예. 그 마쓰시다 회장인가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정신을 물려받았다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답니다. 뭐냐? 뭐 노력은 기본이고요. 예, 예. 운과 애교랍니다. 이야. 운과 애교. 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애교 물론 여성한테 쓰는 표현이지만 남성한테도 저는 쓸 수 있다고. 남자도 봅니다. 애교 그렇죠. 그럼요. 남자 중에도 애교 있으면 얼마나 상대편을 기분 좋게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상대편과 각 세우지 말고 그렇죠. 상대편이 원할 때 기꺼이 치어리더가 되어 주겠다는 그런 어떤 접근법.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가령 한 씨는 가랑이 밑을 기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예. 그거랑 같은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예. 저는 같은 정신이라고 보는데 예, 예. 사람이 사실은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굉장히 오히려 뻣뻣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막 이렇게 예, 크게 예, 다니고 예, 예. 오히려 막 뭔가 자신 있고 가진 사람일수록 혹시 자기의 칼이 노출될까 싶어서 막 이렇게 숙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는 사나이가 전형적인 그런 그게 아베 전 총리도 네. 사실은 트럼프하고 골프를 치다가 네. 트럼프가 잘 지나가게 배려를 하다가 벙커에 벙커에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어요. 예, 예, 예.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네. 유명한 사진 있었어요. 예. 벙커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아. 사진. 벌렁 넘어지 예. 일부러 넘어졌는지라고 의심할 정도로 예, 예.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예, 예, 트럼프의 마음이 빚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참,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그렇죠. 거예요. 무서운 거. 네. 예. 그러니까 보면 운과 애교다 이 정신에 입각을 해본다면 저 다카이치는 결국은 일본을 잘 사게 하겠다고 정말 큰 약속을 했거든요. 일본을 잘 사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또 일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나도 일하고 또 일하겠다. 이런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약속은 지킨다. 하지만 내가 꿇어야 할 때는 정확히 끓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 다카이치 사나의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적극 재정이라는 말이 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니 다카이치라면은 감세 정책, 그다음에 긴축 재정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법한데 적극 재정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네. 이게 돈 풀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그렇죠.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를 해서 뭐 자꾸 돈을 엔화는 우리 돈하고는 좀 비교가 불가능한 국제적으로 그 기축 통화 기축 이렇게 통화, 예, 얘기를 속하죠. 네. 거의 뭐 준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적극 재정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적 집중을 하겠다는 뜻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가령 조선업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앞으로 네. 예. 안보를 포함해서 조선업에 하겠다. 제가 또 하나 놀란 건 핵 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겠다. 여기 집중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꿈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수억 도의 온도를 만들어서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킨 다음에 그 속에서 수소 같은 걸 헬륨으로 변화시킬 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고 이게 상용화 되려면은 21세기 후반부까지 가야 될 걸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나이가
그 이 다카이치가 이거를 어떤 주요 정책적 목표 중에 하나로 탁 내걸었는데 이거 잘못 내걸면 아이고 헛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으로 정확하게 젊은 세대의 꿈을 대변해 준다. 맞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벨 과학상이 20명 넘게 나온 게 일본이야. 그렇죠. 하는 예를 들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접목을 시키면 핵 융합에 대해서 프랑스가 이미 뭐 실험실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말고 일본에서 첫 번째로 핵 융합에 대한 성공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네. 이런 꿈을 심어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네요. 내 그걸 보고 야 이거다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약간 좀 거친 생각이지만 막 불현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카이치 같은 저런 노선이나 저런 저런 스타일이 한국이었다면 아마 꽃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소위 말하는 네. 그 뭐 PC 있잖아요. 막 아, politically correctness라든지 굉장히 막 아주 점잖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남자 정상에 팔을 끼는 것 같고도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이건 여성성의 일종의 훼손이다. 네. 내지는 뭐 상품하다 막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하자도 노동자 권리에 대한 완벽한 하는 침해다. 짓이냐. 그렇죠. 그 난리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민노총 벌써 시위했어요. 그렇지 52시간제가 아니라 이건 몇 하루 시간제야. 25시간제. 그리고 핵 융합 뭐 이런 그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국토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이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태양력 발전보다 원전, 뭐 핵 융합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환경론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태클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카이치는 일본이 지금 천환경에서 그런 거 그냥 개의치 않고 아마 일본은 이런 게 우리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다 뚫어냈다는 게 한국에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 플러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런 리더십이 한번 나오면 아마 어쩌면 그런 우리가 다 장애이거나 태클이거나 일종의 벙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완전히 정말 뚫고 나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거칠지만 그런 생각이 네. 갑자기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공평한 분배 요런 게 이제 이를테면 보수에서 보수가 확장을 하려면 분배를 공평하게 이런 분배의 정의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써야 돼라는 게 여태까지 보수의 담론이었다면 예. 사실은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는 뭐 워낙 PC를 주의를 그냥 박살내는 사람으로 아니, 이제 뭉개는 자기를 사람이죠. 뭉개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다카이치 경우에도 일테면은 이제 기시다 후미에나 이런 전략들을 다 수정을 한 거예요. 예. 공평한 분배 없다. 공평한 분배 전에 먼저 일본이 잘 성장을 해서 크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배를 하겠다라는 전통적 보수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기 수출 같은 거, 첨단 무기 수출 같은 거 늘려서 나라를 더 잘 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김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꿈을 확 던지면서 구체 강론으로는 기계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실제적 대안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만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도 좀 부딪힐 수 있는 첨예한 테마가 개헌하겠다,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전환시키겠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일 텐데 다카이치. 맞아요. 사실 또 각자 걱정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도 짚었지만 우리 한국이라든지 동북아 안보 질서라든지 그럼요. 국제 안보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네.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일본의 무장을 갖고 당연히 지금쯤 이제 반일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시위 같은 거를 야 이거 다카이치 이거 저 제어해야 돼라고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같은 데가 야당이었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 시위를 상당히 부추기는 저는 경향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그런 발언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왜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 친해져서 그런가요? 실용 외교 때문에 그런가요? 그 경제를 아는 분들은 한일 통화 수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한일 통화 그 수합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일단 분위기는 좋지만 일본이 지금 수합 문제를 일테면 이제 저 엔화 이런 거 서로 달러 꼬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야 너네 지금 반일 시위 그렇게 해? 우리 돈 못 꺼주겠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에다가 달러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일종의 마이너스 그렇기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곤란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어떤 분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분명히 이제 반일 시위가 서서히 끌어올라야 되는데 왜 끌어올리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의 배경으로 수합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를 보면서 그것도 참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오늘 아침에 그
이제 조선일보 주필을 역임했던 이제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쓴 글 내용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모두가 지금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놓고 있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어느 언저리에 떠들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얘기예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다카이치도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헌법 개정을 위한 도전에 네. 나서겠다. 그러니까 허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전이라는 말을 썼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 헌법 개정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손보겠다는 건데 헌법 개정이야? 그게 자유대의 지위를 확고하게 명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곧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다 자연스럽게 핵 무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 방면과 동남 방향을 선을 딱 그어보면 저쪽은 북중로 이쪽은 한미일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쪽 북중로 3국은 핵 보유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 핵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핵 도미노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핵무장 얘기 꺼나오면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가 뒤따르고 국제사회 우리를 왕따시킬 거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21세기 넘어와서 전 세계 지구촌은 핵 증강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 핵 감축 시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NPT가 출범했을 때 핵 보유국이 5개 나라였는데 지금 9개 나라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실패 조약 중에 하나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인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중국도 핵 보유 증강, 북한도 핵 보유 증강,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미국은 뉴 스타트 이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그것이 지난주에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이번에 내놓은 메시지 중에 동북아의 안보 질서하고 관계된 부분을 탁 집어서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중국은 대만 침공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네. 그다음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네.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현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핵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미국의 핵을 빌려오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플루토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을 6개월 이내에 핵탄두로 만들면 6,000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지금 그 뻔한 논리가 눈에 보이는데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입 밖에 꺼내놓고 있지 않죠. 누가 유력 정치인들은. 그거 잘못했다가는 이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후과가 걱정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는 다 거기까지 지금 생각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 시진핑이 핵을 감축해? 그런 전망이 지금 보이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앞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되겠을까요? 한국은 일본은 10년 뒤에도 핵 비무장 상태에 있을까요? 선배 근데 진짜 10년 전이나 한 7, 8년 전만 해도 네.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면 당신 극우야? 막 그렇지, 이런 얘기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됐죠. 네, 당신 네. 진짜 정신이 있어?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 선배가 쫙 정리해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그러네라고 정말 맞아요. 문득 깨닫게 되네요. 예. 지금 확실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네. 네, 한국은 이제 더더욱 이제 민감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핵 이야기 히읗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집권 세력하고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핵 무장 이게 좌우의 이념이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로 점점 그렇습니다.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조금 지나면 아주 근본적으로 이 네. 얘기를 우리가 이제는 터놓고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굉장히 그렇죠. 활발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매우 해박한 그런 전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천영우 같은 분이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핵무장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나라 GDP가 30% 후퇴할 것이다. 네. 이런 걱정을 해요. 예.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물론 봅니다. 있죠. 일리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파키스탄 모델이거든요. 네. 파키스탄이 핵실험했어요. 왜? 인도가 하니까. 그렇죠. 대응 논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핵실험을 6번을 합니다. 핵무장을 했거든요. 파키스탄 1년 동안 경제 제재 받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는 보란 듯이 1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흥했어요. 왜냐? 미국이 파키스탄을 끝까지 국제 제재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중동 전략을 펴는 데 있어서 파키스탄은 핵심적인 미국 공군 기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제적인 관계라는 건 다 얽혀 있는 건데 한국이 가령 핵무장을 어떤 집권층의 유력 정치인이 핵무장에 대해서 진지한 제안을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미국도 반대하고 북한도 일본도 뭐 국내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서도 뭐 제재의 목소리가 막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두려워서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더구나 다카지 사나에라는 대통령급 일본 수상이 등장했고 아마 그 입에서는 조금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그래서 마음의 준비 아니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정책적 준비를 은밀하지만 조용하지만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결국은 참 피할 수 없는 길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세계 질서 변화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엄청난 사건에 의해서 또 크게 방향을 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켜볼 일입니다만 네. 참 다카이치 사나이의 압승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만감이 네. 교차합니다 네. 진짜. 예. 아, 근데 제가 평소에도 이제 김광일 선배에게 지성적 능력에 탐복을 했지만 오늘 지금 이 핵무장, 핵 무기와 관련된 글로벌 정세를 쫙 설명해 왜 주시면 진짜 그러십니까? 도대체 감동적이네요. 아니, 아침 안 드셨어요? 왜? 예, 약간 혈당이 떨어지긴 한데. 평소처럼 하세요. 평소처럼. 네. 야, 이 부분은 진짜 놀랍네요, 정말. 예. 하여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말 전체 흐름과 강론을 볼 수 있는 김광일 선배 말씀이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도 살짝 한번 더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상한데 예, 뭔가 저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상한데. 좀 이따 이제 조지려고. 몰래 카메라였어요 사실은. 아 이때 중심 잡아야 되는데. 네.